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집니다. 3월 4일 수요일 4시 발표 현재 확진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5,621명, 완치는 41명, 사망자는 33명입니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힘을 내서 물리치자고요. 아자아자. 네. K77739429님,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권에서도 제발 코로나19 퇴치하라는데 당리당략으로 시비 걸지 말고 작은 실수도 격려하였으면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8876님, 소소한 일상이 그립네요.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쇼핑하고 밥 먹고 아무것도 아니던 것들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물러나길 바랄 뿐입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요, 확진자의 10명 중 9명은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의료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힘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독립언론입니다.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구는 크게 바뀌었죠? 네, 일단 두려움이 많이 팽배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취재도 좀 어렵죠? 지금 코로나 관련된 취재만 하고 있어서 네. 다른 취재를 하는 건 사실상 멈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어떻습니까?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됩니까? 일단 오늘 기준으로 대구는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거든요. 3일 대비 405명이 늘어서 4,006명이 됐고요. 아이고. 경북은 89명이 늘어서 전체 774명입니다. 대구가 경북보다도 압도적으로 많군요. 네, 맞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신천지 교인 때문으로 좀 보긴 해야 되는데요. 주목할 점도 그래서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 결과가 점점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일부터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진단검사와 확진율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은 신천지 교인 중에서 확진자 비중은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에 대구 전체 확진자 중에서 신천지 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 신천지 교인 중에서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한 초기 검사에서 확진자들이 대규모로 확인이 됐고, 갈수록 무증상자 중에서는 확진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해서 대구 전체 확진자 중에서도 신천지 교인 밖에서 확인되는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의 거리 풍경은 어떻습니까? 대구 번화가라고 볼 수 있는 동성로를 나가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사람이 없습니까? 초기보다는 식당이나 카페가 운영하는 곳도 이제 왕왕 생기긴 했는데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곳이 꽤 많고요. 그래서 당연히 사용하는 손님들도 적은 상황입니다. 아, 친구들끼리 저녁에 약속하고 술 먹으러 나가고 그런 것도 줄어들었습니까? 네, 저도 이번 주에는 약속을 미뤄야 될 것 같거든요. 약속을 잘 안 합니까? 그럼 가족끼리 보냅니까? 주로 바깥 안 나가고? 네, 주로 집에서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지검에서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이걸 보는 지역민들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취재를 한 내용이 없어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전달해주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를, 반려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현재까지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이나 시설 명단을 대구시에 넘길 때 누락된 내용이 있고, 그게 고의인지 여부가 아직 검찰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뭐 서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현재 대구 지역 마스크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줄을 이렇게 늘어서는 광경을 봤는데 현재도 좀 마스크 구하기 힘듭니까? 네, 여전히 매일 아침에 출근길을 보면은 우체국이 길게 늘어선 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체국에서 공적 판매를 시작한 첫날에는 곳곳에서 우체국 직원이랑 마스크 사러 나온 시민들 사이에서 마찰도 있었고요. 지난달 28일에는 저도 직접 한번 현장에 나가 봤는데 오후 2시에 판매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전 9시 40분부터 줄을 선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스크가 있는 시민분들은 있는 대로,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불안감이 커서 벌어지는 현상 같았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대구는요? 네. KTX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 오는 KTX 안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도 대구로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대한 공포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이 대구에 계시니까 걱정하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걱정의 연락들이 자주 오긴 합니다. 네. 그런데 대구에 자원봉사를 가도 되느냐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구에 좀 자원봉사를 가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든 뭐 일반 자원봉사분들도 일단은 대구시로 연락을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필요한 곳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원봉사자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럼? 의료진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이요? 일반 자원봉사보다는 의료진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실 분들이 많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의료진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 한 분이랑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네. 간호사 두 분에서 60명의 환자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네. 많이 부족하군요. 의료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구 동산병원이면 안철수 대표가 자원봉사가인데 거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랑 같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공정규 교수와 또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이분은 국민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한데 네. 내부는 일단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그것 외에 환자들이 가족들과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서적인 부담감, 격리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지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의료진이 정말 부족하니까 좀 많이들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특별한 멘트는 없네요. 그냥 당시에 인터뷰를 할 때는 옆에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비장하게 앉아 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비장하게? 네네. 대구 지역 언론인이 대구 일부 기자가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언론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현재까지 그 기자가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기자 개개인들이 주의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를 할 때도 그렇고 취재원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하는 그런 수칙들을 스스로 먼저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언론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910님의 문자입니다. 대구에서 오랫동안 택시기사로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우연히 뉴시스 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분노가 생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이구, 대구 시민으로서 불안은 하지만 분노란 표현은 더 혼란을 자초할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언론에서 신중히 보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네, 이런 시기에 저런 단어 하나가 얼마나 지역민들을 아프게 하는지 이 택시기사님의 문자에서 좀 엿보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뉴스를 들을 때,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주하게 된 언론의 맨얼굴.
제가 보기에는 좋지만은 않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위험한 선동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 계십니다. 재단법인 숲과 나눔 이사장인 장재현 아주대 의대 명예교수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에 코로나 공포를 확산시키는 그 입 좀 다물라, 이런 글을 게재하셨습니다. 어떤 연유로 쓰게 되신 건가요? 뭐 제목은 제가 뽑은 건 아닌데. 네, 제목은 잘 정하셨는데. 네, 그런가요? 네. 국가적인 이 재난이나 위기에서는 이제 사회 구성원 전체가 협력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되는 것.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좀 안정을 유지해서 이 사회 불안을 막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희망이나 노력의 이야기는 없고 온통 비관, 비난이 난무해서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쓴 글입니다. 네.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초기에 방역 실패를 했다, 시기를 놓쳤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일본식으로 아예 숨기고 갔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환자들이 다수 발생해서 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이 병 자체가 워낙 이제 전파가 빠른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아마 모든 나라에서 나타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중앙정부, 방역의료진, 지자체, 국민 모두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자꾸만 사계를 떨어뜨리고 효과 없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전쟁 중에 뒤에서 총질하는 것 같은 그런 거라 좀 삼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신종 감염병이고 초기 증상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확산이 굉장히 쉽고 또 찾아내기가 좀 어려웠던 건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방역을 통해서 대구 경북에서 이제 수천 명 환자가 이제 발생한 거를 붙들고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 상당한 지금 성과가 있거든요. 네. 대구 경북도 확진자가 매일 줄고 있고 총수는 늘고 있지만 매일매일 신규 환자는 줄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경북하고 대구를 제외하면은 전국에서 지금 어제 그제는 이제 20명 수준으로 줄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방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막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교수님, 방역을 안 하는, 검사를 아예 안 해주는 일본 방식이 해법이 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런 나라의 경우는 이제 아마 방역의 효율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부터 이제 이제 검사도 하고 이제 진료를 하겠다, 이런 뜻인 건데 사실 저희는 지금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서 다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거기를 어떻게 보면 좀 일부러 가서 찾아서 다 검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코로나19는 한 85%는 그냥 잘 못 느끼고 회복될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저희가 다 찾아내서 지금 혹시 다른 데 확산될까 봐 걱정을 해서 이제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건데 부작용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오염된 나라인 것처럼 이제 비춰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질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감염자에게 찍히는 낙인이 더 큰 공포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좀 언론의 낙인 찍기, 이건 조금 배제하고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 병이 한 85%는 무증상에 가까운 정도고 이제 기저질환자나 고연령층만 좀 치명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어느 질병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감기하고 똑같은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네. 지금 법정 감염병이 연 17만 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200명 이상 사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보다 더 위험한 감염병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까? 지금 이 감염병의 이제 확산이 문제거든요. 전 세계로 확산되면 또 이제 의료가 발달돼 있는 나라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나라가 이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의 확산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산을 막으려다 보니까 좀 과도한 여러 가지 격리와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금 동선 공개한다 그러다가 이제 신상 털기가 돼버리고 가게 문 닫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병보다도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서워진 건데 이런 낙인 찍기는 이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이제 반인륜적인 거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감염병을 이제 확산을 촉진하거든요. 예. 병에 걸리면 언론을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숨어버리니까.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낙인 찍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언론이 공포를 확산시킨다. 이 언론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와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안 나오고 교수님이 하셨어요. 코로나19보다 더 큰 스트레스는 공포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들의 뉴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언론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 또 국민들의 실천을 강조해주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지금 실제로는 검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한 10만 건 이상을 검사했고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은 거의 99.5% 이상 대부분의 분들이 감염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아주 작은 거로만 이제 보도를 하면서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죽음의 땅, 감염전 대부분 완치되는데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도를 본인들이 물론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의도로 한 결과적으로 사람도 보면 있어요. 그런 공포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예예. 이런 거는 국민들을 더 위협하고 그다음에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위기를 잠깐만 가중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위기 국면에서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위기를 탈출하는 데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좋은 데 써야 될 그런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될 거를 갖다가 지금 아주 상황을 좀 나쁘게 만드는 데 쓰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죠. 네. 언론인들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언론이 이런 단어는 이런 내용은 절대 내보내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콕 집어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까지는 제가 딱 떠오르진 않는데 네.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나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극복하고 있고 실천을 해서 병을 예방했다든지 뭐 효과를 봤다든지 국민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역할이어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은 밉던 곱던 정부가 이 방역을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전쟁 중에는 이제 그럴 때는 어쨌든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위상을 같이 탈출해야지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데서 뒤에서 이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거나 인적 같은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건 국가와 국민에 대한 굉장히 없을 짓을 하는 거죠. 교수님. 그거는 네. 단어로 얘기 안 하더라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코로나19 확산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조금 꺾이는 그래프가 가팔라진 그래프가 꺾이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네. 정부나 이제 전문가들은 좀 겁이 나서 이제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제가 이제 통계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2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커브들이 꺾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온 국민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중앙정부, 방역, 의료진, 지자체 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 중국이 그 위기를 탈출했고요. 예. 저희도 그렇고 지금 가장 또 심했던 이탈리아도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그저께 한 이틀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나아지고 있네요. 그렇지만 아니죠. 오히려 먼저 이런 발생했던 나라들 중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들은 해결을 하고 있고 이란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로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미국, 유럽, 일본, 한국 같이 이렇게 웬만한 나라들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개발도상 국가들이나 이런 데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전쟁은 꼭 우리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또 의미가 있군요. 코로나19가 이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시민 개개인이나 정부한테는 어떤 교훈을 남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방역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이 방역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잉 대응해서 사회 경제의 모든 분야의 희생이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질병만 보고 이렇게 아주 좁게 보거나 또는 개개인이 나 혼자 살겠다는 식의 대응을
대응을 좀 지양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좀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사회와 의료 시스템을 또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실행하는 사회를 파괴하는 방역이 아니라 좀 지속 가능한 방역 여기에나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재현 아주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얼떨결에 뜻밖의 하게 된 강제 재택근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1712님, 재택근무하게 되어 집에 가지고 있던 마스크 몇 장을 동네 정육점과 빵집에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예, 요새 재벌들은 지갑에 마스크 넣어가지고 다닌답니다. 진짜 몇 장 드린 건데 너무 좋아해서 닫힌 공간에서 매일 손님 만나야 하니 마스크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는 따뜻함이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8420님, 재택근무는 왠지 조금 외로운 기분이네요. 코로나19 얼른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으면 왜 외롭죠? 집에 있으면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798님, 택배 일을 하고 있어서 마스크 살 시간도 없는 직원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랑 손세정제 인터넷에서 힘들게 구매해서 나눠주고 있는 착한 소장을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야 되겠네요. CJ 대한통운택배 조천대리점 조기만 소장입니다. 택배일 특성상 병원이나 공공장소를 돌아다녀 많이 불안한데 우체국이나 농협에 줄 서 있는 사람을 보니 살 생각도 못했거든요. 벌써 2번이나 사비로 직원들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본사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소장님 칭찬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좀 회사에서 할 일을 소장님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6110님, 혼자 살면서 혼자 재택근무 3일 차인데요. 사소한 대화도 전부 톡이나 메일로 하다 보니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네요. 말을 할 일이 없군요. 내 목소리가 낯설어요. 네. 그런 기분도 재밌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즐기십시오. 3330님, 오늘은 종이접기와 클레이놀이, 쿠키 만들기를 하며 하루를 때웠습니다. 주 기자님 목소리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아이들과 있으니 창살 없는 감옥인 느낌인데 진짜 감옥을 2번이나 갔다 나온 카카오 느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해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또 깊은 뜻이 있으시네요.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93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62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터키 등 3개국 순방 일정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발 방문객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이 오늘 오후 2시 기준 전 세계 10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등은 옥중 선동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혜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주 내에 마스크 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웅성웅성, 와글와글, 수덕수덕, 도란도란. 오늘 비대위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대위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디지털 뉴스부의 김기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김기화 기자 뉴스 잘 듣고 있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그 유튜브에서 지금 본격 KBS 소통 방송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잘 되고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라디오에서 잘 들었는데 네. 라디오에서 언젠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네, 저희가 라디오로 이 지상파 라디오로 하기에는 너무 매운맛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맵지 않던데 더 맵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회사 분들이 좀 매우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매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기아 기자는 몇 년 차시죠? 저 이제 10년 차 아, 됐습니다. 그래요? 예. 어디 출입하세요? 저는 이제 원래는 뭐 그 전에는 뭐 서울시청이랑 뭐 청와대, 뭐 외교부, 뭐 경찰 뭐 다 출입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하면서 네.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의 소식을 좀 전하는 역할로 디지털 뉴스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코너 준비하면서 네. 뭘 가져올까 제가 좀 뭐 기대가 컸어요. 아, 예. 지금 그래서 따로 취재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네, 제가 따로 취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취재한 기자들이 이 뉴스에 다 내보내지 못하잖아요. 네. 많이 취재를 했지만은 일부밖에 못 나가는데 요 중에서 좀 재밌고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추가로 저희가 기자를 취재해서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아니, 김기아 기자님 그래도 따로 취재하셔야지. 여기 나올 때는 따로 취재해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저희가 제가 맡은 코너는요.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아, 이름까지 예. 적극적이시네.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큰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중요하지만 좀 묻힌 그런 뉴스가 많아요. 뉴스 우리나라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기자 과로사기 딱 좋은 동네가 우리나라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큰 뉴스 하나 터지면요, 다 그쪽으로 기자들이 쏠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꾸 묻혀요. 네. 그래서 그런 뉴스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큰 뉴스에 묻혀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들을 제가 모아서 또 거기다가 이제 포털이나 커뮤니티에 있는 댓글까지 저희가 딱 모아가지고 어떤 반응이다라는 것까지. 요 컨셉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김기아 기자의 묻힌 뉴스 브리핑. 묻힌 뉴스 브리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첫 번째 시간 어떤 뉴스를?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저희 기자가 그 후쿠시마에 갔다 왔어요. 후쿠시마에? 네, 후쿠시마에 보냈어. 네, 킹시국에 또 갔다 왔어요. 거기를? 네. 그래서 왜 갔냐면은 좀 있으면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7월에 열리는데 거기 성화 봉송로 네.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셔가지고 성화가 움직이는 거를 보실 거고 또 그 위에 뭐 선수들이나 유명인들이 그 위를 뛰실 건데 거기에 또 방사능 수치가 높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현에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재보고 온 거예요. 제보가 왔어요. 네. 아, 이거 좋은 취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발상이고. 그래가지고 제목은 후쿠시마 성화 봉송로의 85%가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이고. 이런 뉴스입니다. 저는 대구는 가도 후쿠시마는 못 가요. 아, 후쿠시마는 못 가죠. 저는 겁없는 걸로 네. 지금껏 기자 생활을 네. 지금껏 그 신조로 삼아왔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방사능은 후쿠시마는 가기 싫어요. 후쿠시마는 가기 싫은데 네. 저희는 일단 보냈습니다. 나 잘했네요. 갔어요. 네. 갔더니 재봤더니 높은 곳이 시간당 2.1 마이크로시버트였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죠? 이게 국제 기준의 20배에 아이고.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본 본인들의 기준치보다도 10배가 넘는. 국제 기준은 20배. 네. 그런데 흙에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땅을 그 제염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파가지고 이제 한번 뒤집으면은 방사능이 좀 이제 날아간다 이래가지고 제염 작업을 하는데 네. 땅을 파보니까 세슘이 기준치의 44배가 나온 겁니다. 이거 공포스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지금 일본에 있는 그 시민단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걸 취재를 했는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그 주변의 방사선 양이 전 세계 주요 도시보다 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낮다고 주장해요?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요?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걱정. 이거를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방사능도 그렇고 지금 일본 정부가 이걸 너무 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일본은 일단 덮고 넘어간다. 그냥 그렇습니다. 생각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운맛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관련해서 네이버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네. HO75땡땡땡님이 절에 가면서도 올림픽을 강행한다니 아베 총리야 아서라. 그거 참가하는 모든 이들의 방사능 피해가 100%잖아. 이 코로나도 숨겨가면서 왜 그러니?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다른 댓글은요? 네, 다음에 달린 댓글인데요. 단비다나님이 차라리 우리나라는 지금 이 코로나 핑계 대고 좀 이번 올림픽은 좀 보이콧하면 안 되나? 선수들은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허탈하려나? 이런 걱정하셨어요. 방사능은 또 이게 대를 이어서까지 영향이 가는데 좀 멀리 보고 보이콧하는 게 어떨까? 이런 걱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콧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좀 투명하게 네. 일본 정부에서 좀 투명하게 좀 밝혀줬으면 그
공포를 좀 알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텐데 네. 계속 숨기는 거 이거는 조금 걱정을 더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다음 뉴스는요.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정부가 이런 걸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히면은 그래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베 정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지난 주말에도 드러났어요. 네, 어떤 장면에서? 네, 이 뉴스 제목은 뭐냐면요. 아무 질문이 아니라 아는 질문이었다. 아베의 짜고 친 17분. 아, 기자회견.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본 듯합니다. 네, 요거 어서 기시감이 좀 드는데 그렇죠. 네. 어서 많이 본 장면인데 일단 일본에도 있었어요. 네, 네. 뭐냐면요. 지난 주말 저녁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임시 휴교를 전체적으로 해라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이런 조치를 하니까. 아, 이거 심각한데 정부가 숨기고 있구나. 국민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 게다가 아니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이거 하라는 거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말에 급히 기자회견을 잡은 거예요. 네. 이거에 대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그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에는 관저 기자 클럽이라 부른대요. 네. 그래서 관저 기자 클럽이 모여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5개 질문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생중계로 진행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17분 동안 이제 5개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이제 쭉 잘했겠죠. 하고 났는데 다음에 보니까 인팩트라고 네. 이 탐사보도 이 팩트 체크 전문 사이트인 이 언론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타치와 요이치로 편집장이 이 회견이 다 짜고 친 거였다. 아이고, 네. 그래서 총리와 기자가 벌인 일종의 연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연극이었나요?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대본이 있었던 거예요. 아,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거. 예, 이게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미 다 짜여져 있었던 연극 같은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관저 공보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춘추관장이나 그래, 대변인 청와대 같은 대변인 같은 사람이죠. 네, 그런 직책인데 이분이 다음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뭐 예정된 시간을 너무 넘겨서 이거 추가 질문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연극까지 했던 거예요. 아이고, 우리네 기자들하고 좀 그냥 그대로 겹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던 게 박근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네. 1, 2, 3, 4 다 정해져 있어요. 질문할 사람도. 그런데 4번 질문자가 3번 때도 손을 들어서 네. 이렇게 페인트 모션을 같이 취해주는. 네. 그 정도의 성의까지. 네. S본부 기자인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그때 그 박근혜 정부 당시의 기자회견은 심지어 그 대본이 사전에 유출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면서 똑같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도 문제였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일본 아무리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네. 이렇게 뭐 가짜 연극 아니냐라고 했더니 일본 관저와 그 기자 클럽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오히려 질문을 사전에 정해서 회견이 어수선하지 않고 총리가 더 충실하게 답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네. 맞는 거 같나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일본은 좀 기자 정신을 기자들이 좀 더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일본 특파원들이 오면 네. 저한테 인사하러 많이 옵니다. 사인도 해주고 그러는데 네네. 일단 기자 정신이 많이 좀 사라져가지고 네. 조금 그 언론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분발을 좀 촉구해야 됩니다. 네. 댓글은 어떤 댓글이 달렸어요? 제일 많았던 댓글은 역시 KBS 니네나 잘해라 뭐 이런 거였어요. 항상 그런가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아니 왜 KBS한테 그래요? 아니 뭐 저희도 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일부였으니까 네. 청와대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미 그 대본에 있었던 거에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너희나 잘해라. 그때 당시가 떠오른다. 네, 그때 당시는 몰라도 지금 KBS는 다릅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지금은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또 질문을 네. 즉석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뭐 워낙 왔다 갔다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랑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KBS 뉴스는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다행입니다. 네. 더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댓글은요? 네. 네이버에 COSU 땡땡땡님이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아베도 말 좀 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아니 일본스럽게 미리 짜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에이 설마 했는데 사실이었군요. 이런 분도 계셨고요. 아베 총리는 말 잘합니다. 연설도 굉장히 잘합니다. 네. 또 이 백악관이랑 또 비교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지금도 백악관은 또 너무도 과하잖아요.
네. 또 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한테 너는 무례한 놈이다. 너 같은 기자를 고용한 언론사가 부끄럽다. 그분은 그러신 분이에요. 너무 또 세게 해가지고 그분하고는 비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KBS 홈페이지에 솔매님께서는 나는 트럼프가 기자들하고 욕하고 싸우는 게 마음에 들어. 역시 싸움 구경은 불구경이 최고야.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런 이 즉석에서 이제 그 총리가 준비돼 있지 않고 뭔가 즉석에서 오가는 거가 아니라 이런 걸 연극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뭔가를 다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진진한 취재 그리고 그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게요. 김민희 씨. 퇴근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원효대교부터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는 4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청담대교 북단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는 만큼 뒤로 복정나들목부터 정체 길어져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는 30분 이상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양방면 전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 교통량 많고요.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되는데 수원에서 기흥휴게소 사이 3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수원 부근과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오셨습니까? 착석하셨어요? 네네. 사건 번호 0304. 그럼 재판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 변호사, 명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법무법인 A블의 양지열입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입니다. 아, 네, 법무법인이 있군요. 예. 저는 법무법인 방송국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오늘 경찰이 신천지 강제 수사에 대해서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검찰이 이제 기본적으로 법으로 따져보면 이게 살인죄나 뭐 이런 거는 좀 쉽진 않아요. 네. 또 감염병 예방법이 이게 성립할지 그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워낙 심각하고 답답하니까 박원순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 측면이라면 검찰의 법리 판단은 영장을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청구는 못하는 게 맞는데 네. 자, 한편으로는요. 이전에 우리가 표창장을 수도 없이 봤어요. 네. 그거랑 비교하지 마요. 비교는 아니고 그런 것도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네. 그리고 발부를 받았고요. 압수 이번에도 영장을. 표창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른 사람 표창장이 있긴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영장을 해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거든요.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검찰이 또 법원을 설득해서 영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려했던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표창장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양지열 변호사님. 네, 이게 상황이 네.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초기에는 사실 강제 수사까지는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냐 입장이었다가 네, 그런 입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네. 중간에 또 신천지에서 나온 자료들이 너무 안 맞으니까 이건 해야겠다라고 입장이 바뀌었다가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압박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신천지 측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내놓는 자료가 있고 협조가 되면 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이런 것 같아요. 검찰이 지금 원칙적인 신중론을 펴면서 논리적인 근거로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방역대책본부에서도 감염병을 주로 다루시는 의사분들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뭐 에볼라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도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숨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천지는 또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과거에 다른 해외 사례 같은 데서 뭐 사회적 뭐 낙인이 시킬까봐 숨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신천지의 특성은 또 원래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숨은 사람을 또 숨는다는 게 논리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무조건 이게 법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따질 게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려 보여요. 검찰에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고 상의하고 있으니 네. 뭐 그 질병관리본부의 뭐 지시나 뭐 그 협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저는 그거에 찬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은 상황이 질본에서도 사실은 이제 검찰 쪽에 명단을 요청한 상황이다,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좋겠어요. 검찰이 좀 미온적인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늦은 겁니다. 네. 저는 골든타임이 계속 지체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거는 이재명 지사 나갈 때 무렵쯤에 네. 했었으면 하는 아니면 그 직후라도. 검찰이 사재기 엄벌하겠다. 그리고 신천지 이렇게 거짓 정보 내놓으면 뭐 바로 잡아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제스처만 취해도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 지사 얘기를 했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가평에서 평화공장에서 그렇죠. 이만희 총회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네. 검사 또 받으라고 그러니까 검사 거절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사가 SNS에 나 현해공 체포하러 간다 하고 간다고 하니까 가서 검사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도 제가 이게 약간 어정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스처라도 취해주면 아뜨가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정말 거부하면 우리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에서 네. 조용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요? 검찰이요? 네. 그러면 진짜 고마워요. 그럼 고마워요. 아, 제가 왜 이런 말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살인죄하고 상해죄 얘기하는 거는요. 네. 서울시장 법률가입니다. 네. 그거 모르겠습니까? 신중한 사람이죠. 되게 신중한 사람입니다. 수사 촉구입니다, 이거는. 강제 수사라도 빨리 하라는 거지 살인죄라고 해가 구속해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검찰이 조금 능동적으로 반응해줬으면 하는 게 저는 뭐 변호사 이런 게 아니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계속 시간 늦어지면 이제 해도 그만인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신천지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우한 지역과의 관련성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또 언론을 통해 나와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게 얼마만큼 큰 작용을 할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아, 그래도 뭐 검찰이 좀 빨리 움직여서 신천지한테 자료를 받거나 진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압박은 해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하네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내리면서 이 재수감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보다 먼저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유무죄는 상고를 통해서 다투고 있고요. 네. 그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재항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정, 보석 취소란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과 별개로. 그렇죠. 네. 일단 2심에서 징역 그렇죠. 17년 보석 취소하고 구속한다. 땅땅 때렸어요. 그런데 엿새에 있다가 갑자기 정준영 부장판사가 보석이 그대로 이어져야 돼. 뭐 문제가 없어. 그래서 다시 풀어주셨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처음 봤고.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대법원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다시 판단해달라고요. 판단해달라고. 예. 그래서 대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수감 여부에 대해서 심리에 들어간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네. 법조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보석 취소 결정이 났을 때 재항고하면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지 안 풀어줘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풀어주겠다 이거거든요. 항소심에서 얘기한 거는 일단 그랬죠. 일단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이 다 재항고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지. 했는데 저는 이 전제가 잘못됐다고 봐요. 뭐냐면 항소심에서 보석 나오는 경우가 애초에 별로 없어요. 없지요. 이런 경우는 아주 독특한 경우에 구속 지금. 취소 그러니까 구속기가 만료될 때까지 오래 걸려서 결국 보석까지 했었다가 보석 취소하는 경우 자체가 없어서 네.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네. 이런 경우가 이런 의외의 경우가 왜 이명박 대통령한테만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요? 뭐 재판이 상당히 끌어졌던 것도 이유가 있고 저희도 변호사들도 이걸 잘 몰랐습니다. 이명박 변호사들이
똑똑하다. 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잘 몰랐다고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재판부도 재판부도 몰랐어요. 재판부도 실수한 거예요. 법조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니요, 그 애매했기 전에 때문에. 판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죠.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애매하니까 그 변호인단에서 요청을 한 거고 재판부도 애매하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뭐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워낙 독특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판사님이 좀 독특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대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이 문제만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재수감되는지 아닌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하는 거니까 이것만 따로 떼서 이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병행이 되는 거죠. 병행이 되면 판결과 같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여요. 아니 대법원에서 이런 심리를 하는 것 자체를 처음 보네요, 저는. 네. 근데 원래 대법원이 이런 거 하는 데죠. 원래는 네. 법적으로 과연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냐 틀리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를 하는 데가 대법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법원이 사건 자체를 많이 보잖아요. 예. 원칙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걸 하는 데가 대법원이거든요. 약간 좀 뒤바뀌어 있긴 해요. 그래서 이 결정 부분, 그 보석 부분을 이제 따로 떼놓고 지금 빨리 판단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어차피 조문이 애매하기 때문에 판결을 빨리 할 거죠. 최종적으로 판결을 빨리 해가지고 그때 다시 확정시키면서 구속을 시켜버리느냐. 막 그 고민을 대법원에서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솔직히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일단 싶거든요. 그 주심 그 재판장이 정해졌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이죠. 대법관인데.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과를 그래서 저는 같이 할 것 같아요. 같이 할 것 같아요. 예. 같이 할 것 같고 부담스럽거든요.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하면서 네. 구속시킬 이 거. 무죄될 일은 없고요. 지금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근데 쟁점이 복잡하진 않아요. 사실. 그러면 다 간단하죠. 그리고 네. 뭐 양형을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형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데 우리가 보석 취소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보석 취소가 집행이 정지될 줄 어떻게 예상을 알겠습니까? 했겠어요? 괜히 여기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제가 말할 때만 서글스럽네요. 틀려가지고 그래요? 반대로 자꾸 나와서 좀 제가 잘 말을 좀 맞춰요. 제가 항상 이렇게 불안하면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또 말했다가 또 이렇게 또. 그러면 박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는 그 반대쪽으로 기대를 할게요. 그렇죠. 좋네요. 그러면 둘 중 변호사 중에 쭉 늦게까지 재판해서 그때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할게요. 제가 쭉 얼마나 늦게요? 많이 늦게 나올 것 같다. 이게 그 국민들의 관심이 있으면 이게 또 재판의 기간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심리 불속행 사유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형도 높고 최소 서너 달, 많게는 한 반년은 저는 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6개월은 생각해야 됩니까? 네. 저도 6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좀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굴러갈까요? 글쎄 이건 재판부 변경은 사실 임기가 다 있기 네, 때문에 정기 인사입니다. 인사 네. 때문에 바뀐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건 아닌데 네. 다만 지난번 이제 송인권 부장판사가 그렇죠. 워낙 검찰하고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검찰이 그 송인권 부장판사한테 계속 대들었죠. 뭐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재판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고 관심을 많이 끄는데 네. 특이한 거는 이 재판부가 원래 이제 재판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재판장이 있고 네. 주심도 있고 부심도 있고 네. 대부분 이제 하급심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부장급이라면 밑에는 이제 평판사들이 있는 데인데 이번에는 다 같은 부장들이 돌아가면서 주식을 맡는 그런 독특한 구조. 그렇죠. 이게 이제 법원 내 인사 적체와도 관련된 문제긴 한데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끌어가기 안 돼요. 어려운 구조거든요. 이번에는 부장판사도 중요하지만 주심판사가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합니다. 예. 대등 재판부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3명 다 같아요, 거의. 네. 그래서 재판장이 예전 같은 재판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보통 1심 재판은 그 부장판사가 제일 중요했죠. 아유, 부장판사 하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는 거에 맞춰서 주심하고 부심이 논리를 그렇죠. 구성하는 그런 방법인데. 야, 이거 무죄야. 무죄를 만들어. 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양심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별히 그 재판부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 부장판사님은
어떻고 주심 판사님은 어떻습니까? 부장이 임정엽 부장 판사입니다. 네, 그 전에 유명한 예. 판결 많이 내리셨죠. 세월호 사건에서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 중형을 선고했던 판사고요. 네, 주심 판사는 권성수 부장 판사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아주 뭐 많은 사건들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제 기수가 제가 얼마 차이 안 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기수 차이 나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네. 권성수 판사님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뭐 그 특별하게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네, 어떤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면 큰 뭐 중요 문제 사건을 다루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봐 부산에 있다가 뭐 사법연수원 같은 거 있다가 지금 왔던 판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되게 신중한 분이신데요. 권성수 부장은 소리 없이 보수적이신 분입니다. 취재를 보통- 하셨군요. 보통은 그 재판은 그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하시는데 법정에서는 굉장히 과하다는 좀 그 센 엄격한 그런 판결을 많이 내리신 분인데요. 조금 취향대로 자기 취향을 저는 판결에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심 판사의 성향 때문에 정경심 교수 재판은 굉장히 피고인 측에는 불리하게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송인권 부장 때하고는 완전 달라질 겁니다. 송인권 때는요. 제가 그때 얘기를 했지만 준비기일을 저렇게 4번 하는 거는 결국 재판부 변경을 노리는 거다. 검찰이. 그대로 갔으면요. 완전히 검찰에 불리했던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에게 불리한 것보다는 오히려 유리하거나 같거나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그 재판 진행 태도를 보면 굉장히 판사들이 공분을 사게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됐어요. 아니 피고인이 저는 가끔 네. 재판정에서 재판받다가 싸우기도 했어요. 판사님하고. 피고인이고 또 그런 사람 싸울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좀 있어요. 종종 있는데 검사가 판사하고 싸우는 경우는 저도 판사도 하고 전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10몇 년 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검찰이 8명, 9명이 우르르 와서 손 들고 저요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건 좀 연극처럼 좀 짜고 들어온 그게 보였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저는 굉장히 바뀌었는데 조금 어둡지 않나. 그 피고인들한테는 그리고 검사들한테는 좀 편안한 재판이 되지 않을까. 지난번보다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까지 재판 5분 전. 좀 실수할까 봐. 개판? 죄송합니다. 네. 재판 5분 전에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비말이었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저희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매싱 펌킨스의 투데이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진우였습니다. 조금 이따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